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개념 시사 프로그램 썰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여권의 지지율 1위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경제를 많이 강조했는데요. 기자들 앞에서는 이른바 욕설 파일 논란이 많았죠.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야권 얘기도 볼 텐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활동을 활발히 하자 다시 불려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인데 대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썰전 패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영 의원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뉴스 썰기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은 징크스, 선거에 관련된 징크스 얘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대표적으로는 이기는 사람이 이긴다. 이기는 사람이 이긴다. 예. 징크스는 어쨌든 또 깨질 때가 있는데 한번 먼저 그렇죠. 징크스는 깨지라고 있는 거죠. 예, 좀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끌 인터뷰는 누가 나오죠? 네, 몰카 범죄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런 볼펜 몰카는 이미 10년 전 수법이라고 합니다. 요건 지금 아니죠? 네, 아닙니다. 예. 그만큼 더 교묘해지고 악랄해진 몰카 범죄, 그 심각성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몰카 퇴치돼야 되죠. 알겠습니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영 의원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강지영 아나운서의 브리핑을 듣고 바로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이재명은 합니다란 슬로건을 내걸고 온라인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가장 강조한 건 경제와 공정, 각각 18번, 13번이나 언급했는데요. 공정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기본소득 도입으로 부족한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교체를 얘기했는데 이재명 지사는 보완과 수정을 강조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토대 위에서 필요한 것은 더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한 것은 고쳐서 더 유능한 4기 민주당 정권, 더 새로운 이재명 정부로 국민 앞에 서겠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했고요. 호남 지역도 차례로 방문해서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외연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 지사 행보 중에 눈에 띄는 장면이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형님이 조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셔서 어머니에게 이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을 하시고 이러니까 제 부족함에 대해서는 용서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프레스데이 행사 이후 취재진 앞에서 과거 가족사 논란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한 건데요. 어차피 맞을 매라면 미리 맞고 가자는 전략일까요? 예, 첫 번째 주제에 들어갑니다. 대선 출마 이재명 용서 바랍니다. 예, 이재명 지사의 사실 가장 큰 리스크로 얘기됐던 게 이른바 이제 뭐 정확히 말하면 욕설 파일입니다. 정면 돌파를 하기 위해서일까요? 대선 초반 출마 선언하고 바로 여기에 대한 언급부터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제가 말한 대로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털고 가자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네, 털고 가자. 근데 털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지난 행동에 대해서 말 한마디로 털 수 있다면 굉장히 쉬운데 사실은 뭐 말로 얘기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사과나 용서, 뭐 참회 이런 것이고 실제로는 그 이후에 달라진 모습들, 책임감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되니까. 사실 이재명 지사의 가족 문제는 좀 본인한테도 아픈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국민들께서도 소상히 사실 상황을 알고 있는 잘 알려진 얘기인데 오늘 메시지를 보니까 사실 이제 여러 차례 용서를 구한다, 죄송하다 이제 이런 사과를 계속 했었고 본인의 이제 부덕함이고 부족함이다 이제 이런 고백들을 사실 과거 선거에서부터 이제 계속 해왔는데 저는
본인이 사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잘못이 있을 때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누구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좋게 평가받아야 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네. 잘못과 별개로 그런 인정하는 자세. 그리고 이게 오늘 이제 얘기한 걸 보니까 가족한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건 맞지만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 봤을 때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어떨지 솔직히 모르겠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저는 인간적인 좀 솔직한 인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뭔가 아니, 잘못할 때 솔직함으로도 느껴지고요. 좋게는 솔직하다 느껴졌고 여전히 이 말로 인해 가지고 약간 국민들이 느끼는 리더에게 바라는 신뢰감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끝나지 않았구나라고 저는 느꼈고요. 그게 이제 보통 이렇잖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살면서 어떤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걸 집요하게 계속 가져가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반성을 했다면 그걸 100%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이게 개인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 후보를 우리가 보고 있고 언어에 관련된 부분이 그건 한 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은 부분을 사실은 신뢰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과거의 잘못이 있을 때 그때로 돌아가면은 난 절대 안 그랬을 거다 하는 거는 조금 믿기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뭐 많으셔서 워낙 많으셔서. 네. 근데 이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든 상대방에게든 사과하며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후회한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이소영 의원님이 얘기한 오늘 그 데모 저희가 이제 바로 이재명 지사의 얘기로 발언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가족에게 뭐 폭언을 한 건 사실인데 지금 다시 그 시절로 되돌아가 본다면 뭐 안 그러려고 노력하겠지만 뭐 어떨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아시겠지만 저희 형님이 조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셔서 어머니에게 이제 부러지겠다고 협박을 하시고 이러니까 제 부족함에 대해서는 용서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조금 울먹이신 것 같네요. 중간에 보면 약간 어머니 얘기를 하시기 전에 잠깐 뜸이 있었고 네.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히고 울먹이라고 쓴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PD랑 오랫동안 자세히 봤거든요. 근데 울먹은 아니고 울컥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좀 인간적인 부분에 호소하려는 부분이 있었나. 제가 너무 전략적으로 해석하나요? 네, 그러면 지금 뭐 워낙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언론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방금 뭐 이소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 그러려고 노력하겠지만 어떨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과거의 행동이 어머니에 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인간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후회한다는 이제 입장은 계속 피력을 해왔었고 저는 그 본인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좀 솔직한 인정이고 좀 인간적인 고백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니 근데 예전에 보면 그 석사학위 논문 표절 때문에 문제가 돼서 학위를 반납하셨잖아요. 그런데 예. 그거 관련해서 뭐 강의를 할 때 아니 내가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이름도 없는 학교에 학위가 필요하겠냐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상임위 오셔가지고 국민의 짐이다. 국민의 힘을 향해서 뭐 그런 말을 좀 정정해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또 강하게 얘기하시고 아니 뭐 윤석열 전 총장은 며칠 전에 민주당 뭐 정부를 약탈했다고까지 했는데 그게 뭐 사과할 일인가요? 아니요, 뭐 상임위에 와서 그렇게 사실 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국감때 맥락이 있었죠. 중요한 네네. 거죠. 아니 네. 그다음에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군사적으로 뭐 적성 국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을 때 기본적으로 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과 우리가 왜 공인으로 돼가지고 리더의 반열에 올랐을 때 이 말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건도 그냥 개인이면 사과가 저는 오히려 100%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는데 이재명 좀 지사 고민을 같은 해봐야 될것 경우에는 같아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4년 전, 몇 년 전 이때 선거에 나왔던 얘기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의 무게,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 말을 굉장히 헤이트 스피치, 그러니까 혐오를 조장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훨씬 더 좀 심한 것 같아요. 아, 글쎄요. 예. 뭐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비교를 해볼까요? 시청자분들이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그러니까요.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미리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여권의 일단 1강으로 꼽히는 이재명 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기 때문에 네. 장점과 단점 또 과제 이런 부분들을 부탁을 드렸는데 네. 일단 뭐 장점을 먼저 뭐 어떻게 보면 라이벌 쪽이니까 장점을 네.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이재명 지사의 장점은 이재명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 장점은 일단은 친문이랑 결을 좀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선 후보로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죠. 예, 이영 의원님은 그게 어떻게 보십니까? 강점인가요? 그럼요. 네. 저는 뭐 국민들께서도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추진력이 뭐 가장 강점으로 꼽히고 이게 사실 지방 정부를 운영해 본 경험이 많은 후보인 건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우리 인구의 25%가 넘는 인구가 경기도에 살고 있고 뭐 1,300만이 넘는 거대한 지자체잖아요. 근데 거기를 운영하면서 예컨대 뭐 정말 수십 년 동안 못했던 개국 정비라거나 청년 배당, 극저 신용자에 대한 대출, 뭐 재난 기본소득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관철을 시켜왔던 좀 추진력과 좀 실력 이런 것들은 국민들께서도 많이 인정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권이니까 장점을 길게 얘기하셨는데 아니 근데 그런 장점을 부분-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전 총리는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각자의 그래서 뭐 성과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런 부분은 사실 어느 이상일 때 지금 나와 있는 쟁쟁한 후보분들이 비슷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좀 유리한 장점,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계속 지금 국민들의 민심이 떠나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로부터 민심이 떠나고 있고 그것이 곧 친문에 대한 민심이 떠나고 있는 건데 계속 결을 달리해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번 대선 출마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건 뭐 예. 양면이 있을 것 같네요. 네. 예. 그러면 단점은 이건 이제 민주당의 이수영 의원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단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단점이라기보다는 뭐 위기라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제 다양한 대선 주자들이 나와 있고 그 이재명 지사 외에는 뭐 단일화 움직임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위기를 잘 넘는 것이 뭐 관건이지 않나라는 평가가 많네요. 네. 이른바 이제 이재명 연대를 뛰어넘어라. 그런 거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중립을 지키는 그렇죠. 대선 경선 기획단이기 때문에 네. 네, 또 대선 경선 여기까지. 기획단의 또 대변인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두 가지의 단점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지금 이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앞서서 말드렸듯이 이 말로 만든 여러 가지 화제나 이 구설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추진력이 있게도 보이지만 그간의 플레이를 보면 개인 플레이가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팀이나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십보다는 어떤 강력한 무사여서 내 앞에 놓인 것을 나는 다 뚫고 나가겠다 이런 것이 있어서 뭐 예를 들면 경기 지역 화폐 건 같은 경우도 보면 그때 국무조정실 산하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 이제 국책연구기관 중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예. 있는데 거기서 분명히 이제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리포트를 냈어요. 이렇게 특정 지역에만 한정되는 화폐를 발행했을 때는 비용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실도 우려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어떤 학술적으로 디베이트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 그리고 뭐 약간 처벌성에 가깝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론적 반박 기사를 리포트를 내려다가 그냥 못 해버렸어요. 예. 그거는 사실 이제 구체적인 맥락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 이게 구체적인 맥락이에요. 제가 정무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건으로 계속 그랬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본인이 뭔가를 관철시키려고 하시면 이게 굉장히 공격성이 커지세요. 근데 이제 만약에 대선 주자가 되면 사실은 국민 모두를 이끌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개인 플레이보다는 합의를 이렇게 도출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 보여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실행력이 장점으로 많이 꼽는데 방금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이제 독선적으로 볼 수도 있다. 또는 이제 포용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혼자 공전의 좀- 앞뒷면 같은 아니요, 것 그렇죠. 같기도 해요. 뭐- 공격력이 좋은 주자에 대해서는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추진력이 좋다고 얘기하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면은 독선적이고 아니에요. 개인 플레이만 그렇지 한다고 않아요. 하거든요. 저는- 예를 들면 저는 윤석열 전 총장에 네. 대해서도 그런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뭐
뭐 무언가를 추진할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왔던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뭐 그런 평가들이 있는 거 아니, 뭐 아니겠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니, 제 말 공격성 들어보세요. 문제는 쟁점이 예. 아니에요. 저는 기업인 출신이어서 그런지 그런 말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고. 이렇게 개인이 두각을 나타낼 때는 공격력이나 추진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하지만 전체 나라를 이끌고 같이 가려면은 이 속도감이란 게 있잖아요. 이걸 플랫폼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 예. 정치를 하고 있지만 경기도와 같은 우리나라 17개 광역 지방정부 중에서도 가장 큰 지방정부의 수장이 되고 그걸 운영함에 있어서 이걸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지사가 된 것도 본인의 같이 하는 그 세력과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를 수행할 수 있었던 거고 뭐 지금 예. 그 기본도 안 지방정부를 되면은 운영하면서 뭐 재선까지는 안 되셨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선 예. 주자로서는 근데 우리가 비슷한- 보아야 될 것이 있는 것 뭐 같아요. 비슷한 말씀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더 나가서 여쭤보면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재명 지사의 과제. 그러니까 동일한 맥락인 것 같아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딱 목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승부사 기질이 있고 추진력이 있다. 그거는 많은 국민들이 인정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집단 리더십을 가지고 국가라는 경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품격을 가진 리더로서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확신을 주셔야 되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종합해 보면 과거에 장점도 있으셨지만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거나 문제시화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불식시킬 수 있는 것들을 예. 하셔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사실 이재명 지사의 뭐 후보로서의 안정성은 이제 지방선거를 치르고 대선을 치러보면서 아주 세게 검증을 사실 받아왔기 때문에 본인이 후보자로서의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거의 다 알려져 있고 그게 이미 평판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후보로서는 이제 뭐 안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과제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누가 뭐 여권의 후보가 되더라도 지금 9명이나 당내 주자가 이제 경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사실 나중에 하나로 모아내는 그걸 잘할 수 있느냐가 이제 뭐 큰 과제이고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과제신 거죠. 뭐 후보의 네. 경선에 이기는 후보가 네. 가지는 과제겠죠. 네. 예, 지금 뭐 이재명 지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나온 실시간 반응을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땡땡땡님께서는 네. 이재명 지사 가족 관련은 이미 오래된 얘기고 많이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큰 뭐 대선에 영향은 없을 거라는 아마 의견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 건땡님께서 주신 건데요. 제가 뭐 양쪽에 뭐 긍정 비판을 고루 소개합니다. 균형을 네. 맞춰서. 욕설은 실수가 아니라 악의를 품고 한 것이다. 약간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른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건 이소영 의원님께 주로 여쭤볼 것 같은데 오늘 민주당 경선에 이 프레스데이 행사가 있었잖아요. 뭐 대통령 취업준비생 컨셉으로 네. 이제 국민 면접이 있었는데 기자들 이제 면접을 보고 그랬었죠. 질문이 있었고 뭐 독한 질문이 있었다. 뭐 이렇게 했는데 평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림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일단 사실 이제 저희가 저런 기획을 준비했던 거는 우리 사실 청년들이 취업할 때 절박함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대답하기 싫은 질문도 대답을 하고 또 뭐 혼자서 여러 명의 면접관한테 막 압박 면접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정치인들은 우리도 이제 작년에 들어와서 보지만 어떤 국민들이 또는 언론이 궁금해하는 거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숙고해보겠다, 뭐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근데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을 뽑는 건데 사실 그렇게 애매하게 피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면접을 본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면접관으로 하여금 이제 다양한 집중 면접, 압박 질문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는 취지고요. 그 사실은 이런 이제 것들을 기획하면서 최근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반성하고 쇄신하려고 하는 이제 내부적인 움직임들이 있는데 너무 뭐 흥행, 뭐 시끌벅적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이제 국민들께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좀 그런 노력들의 일환이고요. 오늘 기자분들 한 65명 정도 오셔가지고 예. 충분히 질문하셨는데 굉장히 기자분들 반응은 좋았고 평소에 듣지 못했던 좀 솔직한 답변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뭐 민주당 흥행 관련돼서
아니, 조언하시거나. 내가 정치권, 뭐 꼭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 정치권에서 사실 굉장히 권위적이고 사실 굉장히 올드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바람을 받아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저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고 국민들과 소통 또 언론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되게 낮추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예비 경선 때까지 텔레비 토론 같은 경우도 횟수도 굉장히 늘고 TV 토론 아닌 경우에는 유튜브 방송을 계속 하셔야 돼 갖고 매일매일 무언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어떤 흥행이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국민들 반응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뭐 정치권이 항상 인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내실이라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경계의 부분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고요. 그 사실은 흥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면은 여러 번의 TV 토론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막 화려하게 홍보를 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짠 했을 텐데 사실 그거보다는 이제 9명의 후보가 지금 예비 경선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사실 뭐 그중에 모르는 후보도 있지 않겠어요? 네. 뭐 발언하는 걸 못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 충분한 좀 알 권리를 보장해 드리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컨셉으로 다양한 면접관이 다양한 층위에서 이렇게 그 면접을 보는 그런 걸 계획하다 근데 보니까 뭐 횟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제가 비난은 아니고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의견 중에 이제 뭐 우리가 정치권이냐 비정치권이냐 하면은 당을 떠나서 한 팀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변화가 시작이 되면서 이게 압박을 받는 게 뭐냐면 매일매일 하면 사실은 컨텐츠를 굉장히 다르게 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전당대회 얼마 전에 나가봤는데 이게 이틀 간격이면 새로운 스토리를 짜서 스피치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이게 바로 다음 날이면은 맨날 똑같은 얘기들을 해야 되더라고요. 좋은 조언인데요. 네, 그래서 일단 너무 빈도수가 높고 그리고 뭐 100분 토론을 해도 개인적으로 돌아갈 목이 한 10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뭐 대선 경선 기획단에 이수영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뭐 참고를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네. 아니 정말 좋은 조언.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근데 오늘 이 독한 면접 기자들이 물어본 걸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양항자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뭐 불미스럽다고 하긴 그렇고 성폭력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양항자 의원의 출당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도 있었고 또 이른바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독한 질문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시원한 대답은 없었다. 이렇게 또 우리 취재 기자가 얘기를 해서 시원한 대답이 있었는데요. 못 보신 거 아닌가요? 양항자 의원 질문도 출당 조치에 대해서 약간 뜸을 들인 다음에 이제 가장 젊은 50대인 박용진 의원이 일단 뭐 출당을 해야 된다라고 뭐 얘기를 했다고 세 들었고요. 분이 이제 그 기자분들의 공통 질문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먼저 쳐여줘요 손든 예. 사람만 이제 3명 답변을 기회를 드렸는데 세 분이 다 뭐 비슷한 의견을 예. 제시를 하셨고 아마 이제 보시면은 뭐 저런 것까지 저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하나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이수영 의원님이 고생하고 왔으니까 그러니까요. 당 행사 때문에요. 네. 대선 경선 기획단이니까 힘내라고 저희가 와 효과를 한번 아. 어제 썼습니다.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와 주십시오. 와. 정면 카메라를 바라보면 훨씬 더 잘 찍힙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면 카메라요? 요 정면 카메라가 아, 정면 카메라요? 요 감사합니다. 3번 카메라입니다. 네, 네. 예. 나중에 캡처해서 쓰시고요. 아, 원래 저희가 이제 본인이 하도록 했는데 제가 사실 방송 전에 제가 두 분께 여쭤보니까 본인이 하기엔 쑥스럽다. 나 제가 알아서 잘했으니까 달라. 와 해주세요. 이건 좀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적당히 제가 넣어주세요. 적당히 넣도록 아까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예. 목요일 날 저희 나올 때 좀 특별히 2번씩. 알겠습니다. 네. 이 의원님도 네. 나중에 제가 네. 적절한 때 와 넣도록 해주세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TV 토론이 있고 근데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본경선에 6명 올라가면 본경선 때도 많은 것 아니냐. 6명이면 관심이 다 가기에는. 근데 그건 뭐 룰이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그 룰은 정해져 있어서 이제 그렇게 지금 뭐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이긴 예. 하고요. 근데 또 6명이 맞냐 적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국민들께 많은 선택지를 또 드리는 측면에서는 국민들께는 좋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 뭐 조금은 그 포커스가 흩어질 수 있는 부분은 단점인데 사실 이제 단점은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야권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오늘로 3일차.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자 함께 소환된 인물이 있으니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 윤석열 총장이 아니다. 조국만 도려내면 된다. 조국만 잘라내면 된다. 그게 오히려 대통령을 위한 길이다. 김의겸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윤 전 총장이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며 낙마시키려고 했다는 건데요. 이런 주장에 윤 전 총장의 입장은요? 누구만 도려내겠다. 그다음에 사모펀드 우는 이런 거는 수사 착수하기 전에는 한 사실이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출마 선언한 날 윤 전 총장이 김의겸 의원의 발언에 재반박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될 때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첫 총장이 될 때도 그에게 붙은 수식어는 파격이었습니다. 청문회 때만 해도 국민이 사랑하는 검찰, 국사검, 살아있는 권력을 내리수사한 유일한 검사, 이렇게 집권 여당과 사이가 좋아 보였습니다. 현직 법무장관 집을 압수수색을 하는 그것도 11시간이나 걸쳐서 이 사태를 보고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좀 어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대대적인 수사, 정부 여당과 각을 세우게 된 결정타가 됐고요. 윤 전 총장이 대선에 나서자 얄궂게 다시 조 전 장관 얘기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검찰 개혁을 두고 갈등의 정점을 찍었던 추미애 전 장관도 등판했죠. 윤 전 총장과 함께 다시 등장한 두 사람,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네요. 예, 두 번째 주제는 윤석열의 라이벌, 결국 조국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조국 전 장관은 예비 후보 등록을 안 했고 어쨌든 뭐 라이벌이라고 볼 수 없는데 윤석열 전 총장을 반사체로 만든 첫 번째 이제 빛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수수색 전에 2019년 8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내사가 있었다는 게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관련돼서 뭐 압수수색 전에 뭐 보고를 받고 뭔가 의도를 갖고 있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다라고 답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뭐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달라서 이분은 뭐 검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진실 공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종전에 뉴스타파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뭐 똑같은 뭐 발언은 아니지만 이제 비슷한 취지의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 그런 그 부분에 대한 뭐 진실 공방이 있는 건데 저는 뭐 누구 말이 사실이냐 하는 거는 앞으로 뭐 밝혀질 기회가 있으면 밝혀지겠지만 만약에 고 김의겸 의원의 주장처럼 그런 발언을 한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의구심은 생길 수 있겠죠. 어떤 뭐 검찰총장이 어떤 풍문이나 예. 또는 특정한 이제 본인의 선입견을 가지고 좀 과도한 표적 수사를 한 게 아니냐, 목적이 있는, 의도가 있는 그런 이제 의구심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사안인 거죠. 아니 저는 그 김의겸 의원님 발언을 보고 되게 안타까웠던 게 윤석열 후보를 좀 뭔가 이렇게 좀 치려고 그런 발언을 하시면서 하필이면 조국 전 장관을 소환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한테 유리한 카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소환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도 뭐 그걸 김의겸 의원에게 물어보지는 않아서.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제 네. 윤석열 전 총장이 기자 간담회를 할 때 질의응답을 할 때 네. 당시에도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사모펀드를 이유로 조국론을 설파했다고 네. 그 조국의 시간 저서에서 썼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은 대통령에게 윤 전 총장이 조금만 도려내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라고 주장했다라는 네. 질문이 있었고 이에 네. 대해서 수사에 착수하기 전 그러니까 압수수색에 드러내기 전 그런 얘기를 뭐 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모펀드 운운한 적도 없고 도려내겠다 이런 말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어떤 정파적인 그런 유불리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김의겸 의원이 과거에 이제 청와대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상대방인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국민의 검증대 위에 이제 서게 된 것이고 그래서 본인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어떤 범위 내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일을 해왔고 하는 거에 대한
뭔가 정보나 의견이나 주장을 풀어내는 것은 또 다양한 어떤 검증이 이루어지는 측면에서는 꼭 이게 유불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예. 신뢰가 떨어졌던 부분이 뭐냐면 그 도려내겠습니다라는 그 부분을 직접 들었냐고 나중에 앵커분이 방송에서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랬더니 들은 건 아니고 전달에 들었다.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친구들끼리는 전달해서 들은 얘기를 말을 하지만 방송에 나와서 지금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의 신분으로 전달해 들은 것을 직접 들은 것처럼 확신에 차가지고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이슈거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좀 삼가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뭐 당사자들 외에는 사실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사모펀드 특위로 활동을 좀 오래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 얘기만 하면은 우리가 1시간도 더 할 수는 있는데 여하튼 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조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면에서는 지금 사모펀드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검찰이 제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사전 조사에 대한 것들은 어느 부서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곧 조국 장관을 타겟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하는 과정에서 뭔가 나왔기 때문에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추측이니까. 예. 현재 뭐 사실 그 예전에 다시 팩트로 가면 워낙 이른바 진영 간의 주장들의 대결과 파열음이 컸던 문제여서 이 시간에 그걸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조국 전 장관 얘기가 자꾸 나오는 부분은 왜냐하면 그냥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주자로, 그러니까 정치적 인사로 부각된 거는 조국 전 장관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런데 당내 분위기는 좀 어때요?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공정한 사람이었느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어떤 본인의 칼날을 휘두르고 본인 자신 또는 본인 측근들한테도 동일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분이 제시하는 공정이라고 하는 화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얘기를 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얘기들이 이제 그 당시에 본인이 재임 시절에 해왔던 수사라거나 그때에서의 논란들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이거는 우리한테 뭐 유리해 불리해 이런 걸 따지고 어떤 건 검증하고 어떤 건 침묵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좋은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전략적으로 이 중요한 시기에 조국 전 장관을 소환을 해서 또 조국이라는 시간,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의 그 구석구석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또 발제를 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대부분 지금 문 정권의 어떤 비리나 이런 것과 연관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들이거든요. 너무 제가 우리 당을 너무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감사하다고 해야 될까요? 저희 쪽에 이제 전략적인 어떤 고민을 대신 해주셔서. 왜냐하면 우리 이소영 의원님도 고생하셨잖아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재보궐선거의 실패는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해서라고 얘기를 하셨다가 홍역을 치렀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민의힘은 이준석 돌풍을 불고 있는데 우리는 조국의 수렁에 또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다 그쪽에서 나오신 얘기예요. 분명한 거는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후보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 정당으로서의 책무고요. 그 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수반되어야 한다면은 그것도 피하지 않고 저는 어떤 논쟁의 장에 올려놓는 것이 저는 오히려 좋은 바람직한 그런데 생각이라고 저 두 가지인데 계속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도 이것만 정리를 드리면 짧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한테 전혀 유리하지 않는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하는 것은 전략상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정말 내밀한 수사를 해야만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아닌 의혹들에 대한 논쟁을 또 다시 테이블로 올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서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김우겸은 이제 민주당이 아니고 열린민주당 수석이죠. 그래도 우리 뭐 다 같은 식구인 건 알죠. 네, 알겠습니다. 요 얘기도 해볼게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한테 주변부터 돌아봐라. 요 얘기를 한데 왜냐하면 이제 저희 JTBC 뉴스룸에서도 보도를 했는데 이동훈 전 대변인 물러났을 때 국민의힘 입당 관련해서 의견차가 있어서 물러나지 않았냐라는 해석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모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문제가 있어서 입건이 현재 돼 있습니다. 일단 전 대변인이기 때문에 이른바 부패 완박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 부패 완판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정작 대변인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기자들 질의가 있었고. 네. 하지만 뭐 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아니 근데 대해서는. 그 질문에 제가 별로 심각하게 대답을 할 게 제 갸우뚱거리는 이유가 예. 뭐 이게 재직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이 그러긴 한데 딱 10일 대변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윤석열의 10일 입이다 이렇게 예. 하면서 아니 뭐 입이든 발이든 온몸이든 간에 딱 10일 정도를 근무를 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나갔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이게 저도 이렇게 보면은 밑에 뭐 직원들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이렇게 그런 부분은 오픈되지 않는 거잖아요. 몇 년씩 해도 모르는데 겨우 10일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후보가 10일 어디까지 근무한 책임져야 될지 직원이라기보다는 모르겠어요. 측근으로서 이제 본인의 입으로 삼았던 사람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근데 측근이라는 이게 뭐 개념이 몰랐을 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에 처음 도전하시는 뭐 지금 신입생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있을 수 있는 뭐 인사 실수라고도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막은 모르지만 근데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윤 전 총장이 이거 뭐 나랑 관계없는 일이다. 그래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그거는 본인 개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리더로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하고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알아보지 못하고 네. 내가 대변인을 세웠는데 내가 이렇게 그 공정과 이런 아주 연결성을 가치로 내세웠던 거하고는 조금 안 맞았을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는 내가 주의하고 이런 걸 신경 쓰겠다. 이렇게 했었으면은 참 보기 아니 제가 좋았겠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 의원님 얘기를 제가 받아들이겠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이해가 하거든요. 근데 10일밖에 근무를 안 하고 대부분은 저랑 뭐 이렇게 내부에서 하다가 공식적으로 나가서 멘트를 한 게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만뒀어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 사안은 좀 다른 사안 같아요. 근데 뭐 말하자면 인사 실수에는 분명히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게 어떤 그냥 사무실에서 일하는 많은 직원 중에 한 분이 아니셨잖아요. 근데 저도 이게 뭐 엄청난 그런 뭐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 사안 아닐 수 있는데 당연히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내가 선임한 나의 측근 대변인이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내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하는 모습도 참 보기 좋을 것 같다는 근데 전략적인 의견을 사람 보는 눈은 좀 부족했다. 이 정도는 뭐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아니 하고요. 근데 뭐 전략적인 의견을 조언을 드립니다. 네네. 아니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변호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뽑았는데 뭐 한 번 정도 대외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금방 그만뒀어요. 여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맹공을 하셨겠어요. 아니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합니다. 네. 네, 그런 건 이제 서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아쉬운 면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권 후보니까 좀 멘트 하나라도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있는데 책임질 만한 거리이거나 그것을 뭔가 책임감 있게 깊이 있게 얘기해야 될 거기에는 너무 작은 사안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보니까 약간 그게 있네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이동훈 전 대변인도 그렇고 그냥 하나씩 던져놓고 이렇게 두 분 싸우게 하고 구경하는 것 같아서 재밌으세요? 아니, 좀 저희 안 미안한 싸워요. 느낌도 좀 있고. 네. 네, 알겠습니다. 황교안 이제 전 총리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일단 뭐 어제 출판 기념회에서도 잠깐 뭐 강력하게 시사했고 오늘 또 선언을 했는데 관련된 영상을 잠깐 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두 번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황교안은 죽었습니다. 이 한 몸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확실하게 불사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다시 나라를 정상화하고 나아가서 초인류 정상국가로 가는 길에 매진해야 합니다. 단지 지난 4년간 일탈하였을 뿐입니다. 다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경험으로 보면 황교안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었잖아요. 그리고 당 대표를 국민의힘 전에 당 대표를 했었고 뭐 주요 인물인데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때요? 국민의힘 분위기는 그냥 조용합니다. 반갑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관심이 없나요? 아예?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는데 그 전당대회 때가 비슷한 유형이었는데 이 많은 후보들이 있었잖아요. 이준석 후보 같은 신진, 김웅
김웅원, 저 김은혜 의원 같은 신진도 있었고 원래 계셨던 중추적 역할을 하셨던 저희 선배님들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단합을 한다던가 합친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페어플레이를 하면서 전당대회를 승리로 이끄는데 견인을 서로가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황교안 전 대표님이 오셔서 대선 출마를 하고 정권 교체에 이바지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이 하나가 화합이 돼서 모든 자원이 그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서 뭉칠 수 있다라는 축제의 분위기, 협업의 분위기로 고민은 하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1년 동안 이제 그 책임을 지시고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시고 좀 멀리 물러나 계시다가 이제 갑자기 오셔가지고 저 부분을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어제 오늘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같은 식구로서 환영의 입장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저는 짐작인데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조금 복잡한 심경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반가워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정부 이제 마지막 국무총리인데 이번에 2번 실수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달라진 모습 나는 과거에 나는 죽었다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발언하고 있는 걸 보면은 예전하고 되게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전에 이분이 실패했던 이유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아스팔트로 나가서 투쟁 일변도의 모습을 보이면서 극우, 태극기, 아스팔트 보수 이제 이런 이미지를 장착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실패하신 상황인 건데 이번에 나는 다시 태어났다. 예전에 나는 죽었다 이러셨는데 확실하게 내 몸을 불사지르겠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투쟁에 동행했으면 좋겠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정치가 삼류다. 본인도 정치인이셨는데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 삼류여서 삼류를 내가 벗어나게 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지금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좀 합리적 보수다. 이렇게 해서 발언의 어떤 방향을 틀고 계신 거하고는 좀 결이 지금 다른 측면이 있어서 고민이 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은 1년 동안 좀 이렇게 그 당에서 벗어나 계시다가 어제는 1시간 정도 사실 스킨십을 하신 거고요. 오늘은 발표하신다 그래도 그 긴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의지를 하나로 모아서 협력하자. 이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협력이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홍준표 의원이 복당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주요 대선 주자인데 네네. 야당에 지금 악연과 악감정이 황교안 전 대표하고 이제 너무 강하시잖아요. 악연이 있다 보니까. 그 지금도 그런가요? 계모가 집안에 들어와서 맏아들을 쫓아냈는데 그 계모가 황교안 대표다 이런 이제 발언도 쏟아내고 계셔가지고 사실 그게 화합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근데 갈등으로 좀 갈지. 뜸을 들이셨기 때문에 연배들이 좀 지나고 나면 또 다들 좋은 것만 기억하실 때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가 전당대회 이후에 국민의힘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당 내에서 후보를 낼 수 있냐 없냐까지 갔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결국은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 승리를 하고 전당대회에서 굉장히 많은 흥행 성적표를 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하나 되는 걸로 대선까지 가야 된다는 분위기가 1년 안 걸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황교안 전 대표님이나 홍준표 전 대표님이나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함께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보다는 그래도 기대하는 부분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했으니까 역시 이영 의원님한테도 와 효과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이제 들어갑니다. 네네네. 황성. 와 하고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원래 다음 질문은 이전에 황교안은 죽었다, 불사지르겠다, 확실히 달라졌나 이게 질문으로 제가 적어놨는데 아까 보니까 관심이 다들 없는 분위기여서 이거 물어봐도 모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니 이거 관심이 없다라는 게 무관심하다라는 게 아니라요. 그 예를 들면은 예전에 관심이라는 게 막 아주 극하게 좋다, 극하게 싫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전당대회처럼 그 너무나 배타적이지 않고 우리 식구들끼리 내부 총질하지 않고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극적인 관심이 아닌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어제 이 황교안 전 대표 출판 기념회 때 이준석 대표가 축사를 하신 내용이 조금 이렇게 의아했어요.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미래통합당 만들었을 때 황교안 전 대표가 역할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옳은 방향을 제시해준 황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워딩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로 이 황교안 전 대표를 이 지금의 국민의힘이 달라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 모태이고 기여를 한 분으로 보시는 건지 사실 이제 최근의 행보는 그런 아스팔트 보수나 뭐 태극기 부대나 이런 것과 결별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건데 이런 이분의 어떤 존재 가치와 기여와 어떤 중요도를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인정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좀 놀랍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너무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나아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자기 반성을 내부적으로 하고 예. 있어요. 근데 그 황교안 전 대표님의 업적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가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진짜. 그러세요? 네. 지금 업적이 뭐가 있지? 지금 21대 총선에서 우리 몇몇의 국회의원들을 보시면 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셨는지 알 수 있죠.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제 크게 패했기 때문에. 아니 그럼 가장 결정적인 그건 건 뭐였냐면은 그 탄핵의 강이라는 게요. 더불어민주당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이제 초선이어서 의혹을 갖고 왔는데 정말 폐허가 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예. 폐허가 된 상황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를 창당하는 거랑 완전히 폐허가 된 데에서 다시 일어서는 거는 3배, 4배의 고통이 따라요. 근데 이제 노력도 사실은 따르고. 황교안 전 총리가 탄핵의 강을 넘지 않았던 리더셨긴 하죠. 아니요, 근데 지금이라도? 그 짧은 기간 안에 모든 걸 할 수는 없었고요. 정말 밖에서 보시는 건 달라요. 폐허가 된 집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시 재건을 해서 올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공과 뭐 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인정을 해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들과 예. 헌신과 노력이 필요했어요. 기대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알겠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유니스 의원도 대선 출마한다고 그래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황교안 전 총리 얘기하면서 조금 더 네. 가서 나중에 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의 썰전 토크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라이브.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이달부터 다시 본격화됩니다. 55세에서 59세는 오는 26일부터, 50세에서 54세는 다음 달 9일부터 모더나 백신을 접종합니다. 우선 접종 대상인 고등학교 3학년과 교직원은 오는 19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비서관이 직무 공정성 등의 부담을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해양수산부는 안심 콜번호로 방문 이력을 등록하고 체온 스티커를 부착하길 권장했습니다. 최근 들어 더 자주, 더 교묘해지고 있는 몰카 범죄. 얼마 전 한 사건에서는 운전석 아래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서 또 다른 사건에서는 발가락 사이에 카메라를 끼워서 몰래 촬영한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 건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모시고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들어서 정말 더 교묘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있는 몰카 범죄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상당히 심각한데요. 몰카 범죄가 아니고 불법 촬영이죠.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수사할 때 옛날에는 호텔이나 모텔 방에 그 TV라든지 다른 물건에 커다랗게 그 몰래카메라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네. 그 몰래카메라 즉 불법 촬영기가 상당히 극소화됐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볼펜에도 설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볼펜뿐만 아니라 모자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스마트 키까지 그러니까 모든 뭐 화재 경비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설치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성능도 좋아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밤에는 잘 안 찍혔는데 지금은 적외선도 추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도 선명하게 나오더라. 그리고 각도도 120 정도로 넓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단순히 옛날엔 녹화만 했는데 지금은 녹화가 아니라 전송도 가능해요. 와이파이 신호로. 그러니까 몰카를 설치한 즉 불법 촬영물을 설치한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기가 매우 쉬워졌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몰래 카메라를 촬영하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불행하게도 이 수법이라든가 이 기계가 발전하면서 더 악랄해지고 있는 수법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볼펜 이런 몰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옛날 얘기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뭐 화면에 나오겠지만 이 자동차 키에도 이 자동차 키는 이제 스마트 키라는 건데요. 네. 이 밑에 보이면 조그맣게 구멍이 있을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밑에 보이네요. 이거 밑에가 있는데, 예, 그렇죠. 거기에 아주 1mm 정도, 1mm니까 눈에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위에 보게 되면은 그 키 뽑는 데에 USB 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전시키는 거죠. 근데 저거를 상대방에다가 이렇게 놓게 되면은 각도도 110도 그러면은 상대방의 신체라는 걸 찍을 수가 있다. 남들이 차키로 보지 저걸 누가 뭐 몰래카메라 보겠습니까?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만약에 팀장께서 이걸 보셨다면 이게 몰래카메라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이걸 놨을 경우에는 알 수가 없죠. 저거를 자세히 보거나 열어보지 않는 한 모른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 몰래카메라를 찍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알 때는 조심을 하지만 일반인이 찍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팀장님께서도 많은 수사를 했지만 못 알아보는 것을 사실 일상생활에 이런 것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더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가제도구라든지 이런 볼펜. 사실 누가 이런 볼펜 가지고 몰래카메라라고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일반인들이 누구나도 이 몰카를 구입하기가 쉽습니다. 인터넷 들어가게 되면은 이 극소형 카메라를 구입하기가 쉬워요. 돈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구입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증거라든지 개인 사정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거를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려고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눈에 안 띄게 자꾸만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뭐 크거나 그런 게 아니고 개발할수록 좀 더 생활용품을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봐서는 생활용품이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카메라 시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지금 시계도 가능하거든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지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의심하지 않는 한 평상시에 그거를 체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런 몰래카메라를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수가 있는 있다. 게 예. 사실 이런 문제는 논란이 된 게 뭐 이번이 아니라 너무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런 거 법조차 바뀌지 않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법은 2017년도에 아마 이 규제법을 올렸는데 사실은 심의 중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개인의 세상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카메라를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자유국가에서 그걸 규제할 수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판매를 하거나 구매를 할 때 실명제를 도입해서 누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지를 추적하자는 취지로 법안이 지금 발의됐다고 전 들었거든요. 발의는 됐지만 심의에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되고 국회의원 분들이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법 없이 그랬다가는 오히려 그 단속하는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2017년도는 벌써 4년째 계류 중인 거. 근데 아직까지 그게 이제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는 이유가 실제로 그 카메라는 사람 신체를 직접적으로 타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찍기만 하는 거죠. 찍지만 엄청난 정신적 피해와. 그렇죠. 심리적 피해나 정치적 피해가 있지만은 네.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이 사실 디지털 성범죄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카메라를 팔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은 좀 어렵다. 하지만 카메라를 사는 사람들이 범죄하는 걸 막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시카를 샀어요. 근데 주방에서 쓰면은 유용한 도구지만은 그 시카를 강도범이 범행할 때 쓰면은 흉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카메라를 팔고 사는 거 규제한다고 해가지고는 법이 필요가 있을까 좀 의심이 들긴 해요. 사실 근데 불법 촬영이 무거운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수위 처벌이 낮기 때문에 또 이런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사람의 신체, 즉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위해서 신체를 촬영해야 돼요. 사람 신체를. 그럴 경우에 7년 이하나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피의자들이 변호사도 사고 또 그리고 피해자하고 보통 합의를 많이 합니다. 피해자가 정말 합의를 원해서 많이 합의를 하던가요? 합의를 원해서는 아니지만은 대가를 지불하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 보려면은 이게 자기 찍은 동영상이 없어지고 신체적 피해 안 받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나중에는 합의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물론 합의한다고 처벌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죠. 그렇죠. 불기소할 수도 있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받기 때문에 실제로 7년 이하 징역이라고 강하지만은 처벌은 낮아지더라. 근데 지난해 불법 촬영으로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
그중에 79%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데 그쳤고요. 네. 불법 촬영의 재범률이 무려 75%입니다. 10명 중에 7명, 8명은 다시 재범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나 벌금도 처벌은 맞지만은 아까 말했듯이 징역을 사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범인들이 그 법원에서 처분을 할 때 좀 약하게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범죄를 안 해야 되는데 처벌을 크게 안 받는구나 하는 아니냐 생각 때문에 다시 범죄를 한다. 그 재범률이 많은 거죠. 제가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봤던 가장 황당했던 사례가 뭐였냐면 어떤 분이 본인이 이렇게 몰카 범죄를 하다 걸리셨나 봐요. 네. 근데 술김에, 호기심에, 홧김에 그랬다. 아니 이런 이유들로 사실 멀쩡한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십니까? 지금 몰카 범죄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일반 사람들의 회사원, 직장인들이 많이 하거든요. 문제는 그 성적 호기심을 다른 것으로 충족시켜야 되는데 이 몰카를 찍어가지고 그것으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이 범죄가 특히 그리고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신체적으로 탈취를 안 한다. 좀 찍으면 어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범죄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범죄한 사람들을 좀 강하게 처벌했어야 되는데 알다시피 지금 집행유예라든지 불구속을 하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이 볼 때는 내가 범죄를 해도 크게 처벌을 안 받는구나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가 계속 재범이 되는 거죠. 그럼 아니란 생각부터 좀 버려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대의 뉴스 썰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뭘까요? 네, 첫 번째 주제 준비한 영상 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자, 오랜만에 보시죠. MB 아바타는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네, 지난 대선 때 굉장히 유행했던 말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죠? 네, 이 MB 아바타 이 논란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도 아주 보기 드문 그 프레임 이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프레임 이론 보시는 것처럼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학자죠. 조지 레이코프가 쓴 책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이라는 거를 강하게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사람들은 그거 이미지가 더 강해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네. 참고로 코끼리는 그 미국의 공화당 상징이죠.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저 공화당의 언어로 이야기하지 말고 자기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 책 읽어보셨죠? 네, 저는 좀 읽다 포기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반대로 코끼리를 더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이미 상대방 언어에 포섭돼 버렸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얘기를 더 하게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대표 역시 상대방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먼저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사람들이 볼 때는 안철수는 MB 아바타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가 고착화된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선례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지금 말하다 보니까 좀 기억이 하나 나는 게 있는데 제가 한때 배우 하정우 씨를 닮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갈수록 뻔뻔해지시는군요. 근데 제가 배우 하정우 씨 닮았습니까? 저는 하정우 씨하고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지만 시청자분들은 뉴스 썰기를 보실 때는 이제부터는 이 성대 기자가 하정우를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이런 게 그 프레임 이론의 아주 좋은 선례인 겁니다. 네,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닮았는지 눈, 코, 입 있는 건 비슷하네요. 자, 시작부터 뭐 어쨌든 이런 얘기 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정치권 화제가 되고 있는 윤 전 총장의 배우자 인터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한 바로 다음 날인 어제였죠. 이 배우자가 직접 등장해서 본인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직접 목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내가 줄리라고 기가 막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물론 정면 돌파를 시도한 걸로 보이긴 하지만 오히려 잘 모르던 사람들마저도 줄리가 누구야?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측은 아무래도 코끼리 생각하지만 이걸 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건 아닐까. 사실 국민의힘 측에선 좀 당황스러운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좀 자충수, 긁어부스럼. 그러니까 응대하지 말았어야 될 거에 대해서 응대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들어보시죠 한번.
부인이 갑자기 인터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응대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응대를 했을까? 응대를 하면 할수록 이게 더 이게 뭐 진짜 커져버리잖아요. 예. 나는 그 치명적으로 실수했다.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물꼬를 터버렸으니까 이제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이제 집요하게 검증을 하려고 들 거 아니에요. 참고로 그 선거 전 네거티브 대응의 가장 최고의 대응 수위가 뭐냐면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류의 특히 이런 류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상대방도 가만히 있는데 본인이 먼저 나섰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인 판단의 미스가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반면에 여당에서는 좀 나쁘지 않은 반응이겠어요? 근데 여당에서는 좀 기쁨을 숨기지 않는 표정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직접 나오는 것이 굉장히 불리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좀 듣기 싫은 이야기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전 국민이 알게 한 뭐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어차피 이제 선거철 다가오면 각종 뭐 네거티브 공방이 벌어질 텐데 피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해보자. 나름의 또 전략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윤석열 캠프 측에 한번 직접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로 답변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캠프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계획을 짠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자,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레임은 앞으로 선거구도에서 좀 어려운,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게 될 수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안철수 대표 사례가 대표적인데 자, 선거에서 결국 졌죠. 그 다음에 국민의당이 대선 평가 보고서를 냈는데 자, 오히려 MB 아바타라는 이미지를 강화시킨 게 결국 패인 중에 하나다라고 공식적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자, MB 말 나온 김에 또 이런 거 생각납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을 했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강하게 더 생각하게 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거 패러디만 보다가 직접 영상을 또 보니까 새롭네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했던 닉슨 대통령이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 I'm not a crook. 이렇게 억울하다고 했지만 저 말 이후에 국민들은 닉슨을 이제 사기꾼 이렇게 인식해버린 게 더 강해졌던 그런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윤 전 총장이 향후 또 어떻게 대응할지 또 관심사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썰기 뭔가요? 네, 두 번째 썰 주제 바로 보겠습니다. 자, 대선 징크스도 생각하지 마라고 잡아봤습니다. 생각하지 마 시리즈인가 봐요. 생각하지 하정우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징크스란 건 과학적 근거가 없지만 선거철마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깨지라고 있는 게 징크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 87년 민주화 이후에 총 7번의 대선을 치렀죠. 7명의 대선명이 나왔는데 30년 동안 한 번도 깨지지 않은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대선, 내년 3월 대선에서는 깨질 만한 징크스 3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 첫 번째 보신 것처럼 원외,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힘들다. 이런 징크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7명의 역대 대통령 전부가 다 국회의원 경력이 있습니다. 초선이든 재선이든 심지어 김영삼 전 대통령 부선이든 모두가 다 국회의원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징크스는 또 뭐가 있어요? 자, 바로 보겠습니다. 그 전에 다시 말하겠지만 그동안 한 번도 깨지지 않은 징크스, 이번에는 깨질 가능성이 큰 징크스만 모아온 겁니다. 네. 자, 경기지사나 총리, 검사 출신은 그동안 한 번도 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총리 출신 이회창 후보 3번이나 실패했었죠. 그리고 경기지사를 지냈던 이인재 후보, 손학규 전 후보 역시 다 실패를 했었습니다. 자, 바로 또 마지막 세 번째 징크스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 신인은 안 된다.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대선 전후로 한 1년 전후에 새롭게 등장한 정치 신인이나 제3후보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대선까지 가지 못했다. 뭐 이런 거죠. 자, 92년에 정주영, 2002년에 정몽준, 또 2007년에 문국현,
그리고 2012년에 안철수 후보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야 유력 주자들을 보면은 사실 모두 1개 이상은 해당되기 때문에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뭐 그럴 가능성이 큰 것만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징크스는 깨지라고 있는 것인데 지난 대선 2017년 대선 때도 많이 깨졌어요, 실제로. 특히 87년부터 깨지지 않았던 게 이른바 안경 징크스입니다. 안경을 낀 사람은 대통령이 못 된다. 하지만 지난 대선 때 깨졌죠. 네. 문 대통령은 지금도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또 먼저 뽑힌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이건 좀 긍정적인 징크스였지만 이것도 깨졌어요. 지난 대선에서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제일 먼저 후보에 됐지만 결국 대선에서는 이기지 못했거든요. 어쨌든 뭐 말씀하신 대로 징크스란 건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내년 3월 대선에선 어떤 징크스가 또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궁금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별빛 반짝이는 저 하늘 아래 도시의 가로등 웃음 지울 때 난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지 아무런 말 없이 홀로 거니네 외로운 밤 소리 없이. 예, 두 번째 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뭐 내부나 밖이나 쓴소리를 아끼지 않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야권 내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틀 전에 이제 대중 앞에 섰습니다. 유권자들 앞에 섰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제는 정치인이 된 건데 점수를 주신다면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선 그 기자회견 그 내용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저는 사실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출발할 때 그렇게 잘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저도 이제 검사 출신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들어올 때는 굉장히 좀 어설펐거든요. 근데 제가 기대한 것보다는 훨씬 잘했어요. 점수로 따지면 저는 아주 높은 점수를 줄 생각이에요. 뭐 일부 예를 들어 뭐 표정이나 이런 것도 좀 있었고 그런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상당히 부차적인 것이고 예, 뭐 그다음에 뭐 디테일이 없었다는 얘기도 도리도리한 거는 이제 그것은 이제 좀 버릇인 것 같고 뭐 고쳐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준 것은 굉장히 저로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어떤 내용으로 또 어떤 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었고 또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그 점은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것만 해도 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명확하게라고 말씀하신 건 이제 정권 교체가 반드시 돼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 그걸 본인이 하겠다. 이 부분은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또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역할 그리고 또 공정과 상식 뭐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과 그 생각이 같다. 그래서 장차 국민의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까지 준 것은 뭐 야권 지지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정감을 준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여권에서는 많이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사체로서 그러니까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예를 들어 실정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한 것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야권 지지자들에게는 득이 되겠지만 그러면 어떤 나라를 본인이 만들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너무 없었다. 이제 지금부터 하면 되죠. 그 정치 참여 선언과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까지 다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면 상당히 또 시간적인 또 그 준비도 필요했을 것이고 지금은 오히려 정치인 그 윤석열의 신고식 뭐 그렇게 본다면 저는 뭐 적절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미래를 그리는 그림도 있는데 안 했다고 보시는 거죠? 그보다 민주당은 뭘 해도 비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또 딴 비판했을 거예요. 뭐 민주당은 이제 상대당의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좋은 이야기 할 리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제 SBS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권 교체가 우선이다. 계속 이제 그 부분에 초점이 강조돼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를 하는데 연대가 필요하면 입당을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는 문제다. 이 말은 돌려 생각하면 국민의힘이 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입당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망해서 입당을 하면 손해볼 것 같으면 입당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당이 튼튼해져야죠. 실제로 우리 당이 최근에 굉장히 튼튼해졌어요. 어디가 튼튼해졌습니까? 뭐 어쨌든 지지율이라든가 모든 면이 과거와는 좀 달라졌어요. 적어도 한 1년이나 6개월 전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입당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커진 거죠. 사실 올 초만 해도 당연히 윤석열 전 총장과의 연대는 국민의힘이 당명을 바꾸고 새로운 어떻게 보면 삼지대 세력과 손을 합쳐서 신당 창당을 하는 수순이 대부분 될 거다라고 많이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국민의힘이 충분히 플랫폼 역할이 된다는 거죠. 그때도 우리는 플랫폼 정당을 지향하고 있었고 다만 당내에서 비관론자들이 좀 있었을 뿐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그 플랫폼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 당내의 주자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대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고 당시에는 사실 뭐 당내에는 뭐 주자라고 할 만한 분이 마땅치 않았죠. 당시 무소속이었지만 홍준표 의원도 있었고요. 유승민 의원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이야기한 않았다고. 것은 그때 당시의 그 당의 사정. 그때는 가지. 사실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도 비관론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7월 초 현실에 비춰서는 김재원 최고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우리 당이 그 정도는 돼 있다. 적어도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에 들어와서 손해볼 정도는 아니다. 그 말이죠. 아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8월 경선 버스 얘기 나오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말로 보면 입당도 할 수 있는 문제다. 나중에. 그럼 뭔가 아직 뭐 한두 달 동안 더 봐야 될 게 있나요? 지금 입당을 하면 되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정도라면. 근데 윤석열 총장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인 비전을 어떻게 내놓을 것인지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의 미래상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는 지금부터 찬찬히 여러 가지 그 국민들과 접촉하면서 뭐 저 의사소통을 통해서 스스로 체득하기도 하고 또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많은 저 과정이 남아 있죠. 사실 이제 제가 뭐 말꼬리 잡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늘 하시잖아요. 아니, 김 최고위원님의 말꼬리를 잡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부터 비전에 대해 생각한다.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해 말부터 또 대선 주자로 분류되었잖아요. 그런데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내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일단 그 뭐랄까요 결심이 1번이고 그다음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는 이제부터 생각한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이 진잠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뭐 이제부터 생각한다고 느끼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저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자유주의에 대한 신념, 그리고 정권 교체에 대한 본인 의지 표명으로 반 이상은 이미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뭐 대선 주자라는 분들이 나와서 퍼주기 경쟁이나 하고 그런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굳이 그 지금 말씀하시듯이 저 민주당 정치인들이 시비를 거는 그런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저 중요한 저 대선에서의 테마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큰 원론적인 건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 얘기했고요. 법치주의 얘기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그려나갈 나라의 기본 밑그림은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경제적 자유, 또 정치적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 기타 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또 강력한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줘도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참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혹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어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또 불거졌습니다. 물론 그 밑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얘기는 됐었지만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먼저 나와서 떠들었죠. 일단 인터뷰에서 떠들었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떠든 거 맞죠? 데시벨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얘기는 했죠. 어쨌든 추미애 전 장관이 먼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공개적으로는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김건희 씨가 얘기를 했는데요. 홍준표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치명적 실수다. 왜냐하면 홍준표 의원은 치명적 실수가 되기를 기다리겠죠. 그러나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일단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내용이 도처에서 수군거리고 있어요. 예. 그러면 당사자가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부 왜 사실이 아닌지에 대한 그 자신의 근거와, 주장, 예. 근거 주장까지 했어요. 지금부터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거론을 하려면 자신이 그 사실이라는 증거를 내놓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만약에 김건희 씨가 가만히 있었다면 오늘부터는 기정사실화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로 또 공격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렇게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그 허위 공작 또는 허위 선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팩트를 먼저 드러내주고 예.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은 반드시 지금 필요해요. 말씀은 이제 어차피 수군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거기 때문에. 예, 그럼 김건희 씨가 일단 아니다. 그리고 나는 어떠어떠한 일을 하려고 바빴다. 2개의 석사학위, 박사학위도 받았고요. 일도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이른바 이제 어떤 유흥업소에서 일었었다는 의혹인데요. 더 나가서 저 유럽 여행을 갔다 왔다고 주장하면서 문제 제기하는 분은 한 분 있어요 지금. 예. 그분은 언젠가에 또 가장 악의적인 방식으로 언론에 또 등장시켜서 인터뷰도 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보면 외국 여행을 같이 갔는데 외국 여행 저 출입국 기록을 기록이 삭제했다 없다라는 거죠. 그런 예. 주장까지 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분은 그런 주장으로서 형사처벌도 여러 번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당사자인 자신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슬기로운 그런 처신은 아니라고 봐요. 일단 일부 언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재를 했었는데 일단 출입국 기록이 특정 기간에 삭제인지 없는지 안 갔으면 없는 거고요. 그죠? 근데 일부에서는 그걸 삭제라고 얘기하는 거기까지는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건 삭제인지 없는지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일단 없는 것까지는 대한민국이 확인이 무슨 돼 있었습니다. 학고방도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일단 학고방은 아닌 걸로 아닌 걸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커질 얘기이기 때문에 정면 돌파였고 이미 김건희 씨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려면 이제 증거를 가지고 와서 얘기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7월 2일 날이죠. 내일입니다. 장모의 그 요양병원 급여 22억 원 정도 부정수치에 대한 거였죠. 역시 공범으로 돼 있는 건데요. 기소가 됐었고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유죄가 난다면 만일입니다. 그러면 윤 전 총장은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아니 뭐 결혼하기 전의 일 아닌가요? 그리고 또 이건 하나는 결혼 이후의 일입니다. 12년에 결혼했고 13년. 어찌됐든 결혼한 후에든 결혼하기 전이든 장모가 범죄 저지르는지 그거 관상까지 봐야 되나요? 근데 저는 그보다도 제가 또 왜 이런 변명을 해줘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최고위원이시니까. 아니 우리 당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지금 아니죠. 더군다나 장모는 더더욱이 저하고 관계 없어요. 근데 관계가 없죠, 저는 당연히. 다만 어제 그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이야기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기가 검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법 적용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면 안 된다는 소신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유죄가 되고 그것이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간다면 엄하게 처벌받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과연 만일 윤 전 총장이 대선 주자로서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그러면 장모가 범법자인 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냐, 그게 적절하냐의 문제인데 그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관이 있고 없고는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그런 영역이고 지금 판결 선고되기 전부터 판결 선고 하루 전부터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책임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무 관계 없는 제가 무슨 대답을 해야 되죠? 관계 없죠.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역시 검증 관련된 부분인데 검증이라기보다는 뭐 다 나와 있는 팩트죠. 본인도 인정한 거고요. 욕설 파일에 대해서 용서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대선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재명 전 지사의 이재명 전 지사가 현 지사입니다. 전직들이 많아서 이재명 지사가 그 욕설을 하는 그 파일을 직접 들어본 국민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은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실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영역이긴 한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 형수님한테 그런 요구를 그렇게 심하게 찰지게 하는 분은
저는 생애에서 처음 봤어요. 그래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해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다만 지금 윤석열 총장이든 또는 이재명 지사든 그분들은 전부 진영 대결 구도에서 등장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작은 문제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고 그냥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런 정도의 충분한 파워를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말을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7시 25분 뉴스룸이 이제 5분 뒤 시작되는데요. 오늘 뉴스룸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정치와 언론계로 번지고 있는 부장검사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산업자로 행세한 김모 회장의 인맥이 정계와 언론계 곳곳에 있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 시작은 언론인 출신 SC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교도소 복역 중에 알게 된 김 회장에게 김무성 전 의원 등을 소개해 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뒤 전해드립니다. 최근 부산 강서구 평야지대에서 주물공장 폐기물 수천 톤이 몰래 파묻혔다는 사실을 연속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취재진이 관할 구청의 협조를 받아 굴착기와 함께 다시 현장을 찾았는데요. 네, 보신 것처럼 불법 매립 현장을 감추고자 팝아트를 눈속임용으로 위장했습니다. 잠시 뉴스룸 추적 보도 훅에서 팝아트 아래에 숨겨진 폐기물의 실체를 공개해드립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